경제인사이트 투데이 핫경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린북이라 불리는 최근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출 부진의 일부 완화, 완만한 내수 경제와 경제 심리의 개선세, 견조한 고용 등으로 하방 위험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말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대 금리차 공시에는 기존 신규 취급액 기존 공시에 더해서 전월 말 은행이 보유 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 기준의 예대 금리차가 새로 공시됩니다. 시중에 물가 자료를 제공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참 가격에 따르면 생활물가의 기준이 되는 6월 서울 냉면 가격은 11,154원으로 전달 대비 231원 올랐습니다. 비빔밥과 칼국수도 전달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여름철 별미인 평양냉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보면 실제 체감 가격은 11,000원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 명은 보험료로 매월 최대 33,000원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이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소득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지난 7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일정으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서 폴란드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말 그대로 역대급 정상 외교 순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짧은 일정에 13개 나라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세일즈 외교를 펼쳤고 14년 만에 폴란드를 방문해서 양국 관계를 굳건하게 했는데요.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경제적 성과를 얻었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핫이슈 먼저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나토 참석은 나토와 한국 간의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그렇게 해서 ITPP 개별 맞춤형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그리고 나토와 군사 정보와 사이버 분야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왔습니다. 나토와 폴란드 순방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손석우 건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히 역대급 순방 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13개 나라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하고 또 폴란드까지 넘어가서 계속해서 경제, 외교, 안보 측면에
이런 외교 활동, 순방 외교를 펼쳤는데요. 이번 순방 외교 전체적인 총평, 평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방 기간이 보니까 4박 6일,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스케줄을 소화를 하셨더라고요. 특히 이제 13개 양자 정상회담 중에서 8개국이 이제 처음 정상회담하는 그런 국가였고, 물론 그 여러 가지 측면, 그러니까 안보 협력 분야에서는 평가할 여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경제 세일즈 외교 측면에서는 이번 순방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는 가운데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보고요. 특히 뭐 리튬이나 니켈 같은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을 보유한 국가들과의 어떤 공급망 논의가 이루어졌고, 또 폴란드로 넘어가서 뭐 원전이라든지 방산 수출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나눴다는 점 등을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 잠시 후 이제 자세히 설명은 드리겠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교류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국가들과의 관계에 물꼬를 텄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있어서는 이번 순방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숨가뻤던 이번 순방 외교 한번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 들어서 우리 그 정상 외교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됐죠. 1월에 지금 이 한국 UAE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해서요. 3월에 한일 정상회담, 4월에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5월에 다시 이제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G7 정상회의 참여, 그리고 이제 베트남과 이제 프랑스 베트남 방문이 있었고, 이번에 그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거든요. 이미 하셨지만은 이번 이 순방 일정 자체가 다양한 양자 다자 회담을 모두 망라해서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을 재확인하는 기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시작된 게 옌스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을 면담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토 회원국들하고 이 개별 면담을 가지면서 이 ITPP라고 하는데요. 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 다시 말해서 그 나토 회원국들의 개별 맞춤형 이제 양자 회담을 가졌고 합의를 이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토 그 정상회의에 참여를 했고, 또 나토 정상회의에 이제 이번에 초청받은 이 아세아 퍼시픽 파트너들, 다시 말해서 AP4라고 불리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또 정상들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3월과 5월에 그다음에 이제 있었던 이 대통령들 간의 우위를 정상들 간의 우위를 다지는 동시에 또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죠. 단순히 이제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알찬 결실을 거뒀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이번 순방을 출발하기 전에 경제수석 그리고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대통령실에서 주요 목표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죠. 3가지 목표를 처음에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가 국제안보 협력 강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 그리고 부산 엑스포 외교 유치 외교,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목표로 설정한 이유, 그리고 실제 내용은 어땠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기조는 사실 한미동맹 강화에 기반을 해서 국제사회 연대를 통한 집단 안보 체계 강화, 이걸 이제 기조적인 방향성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난해에도 나토 정상회의에 파트너국 자격으로 참가를 했었고, 올해 이제 2년 연속 참가를 하게 된 거고, 당시에 제시했던 그런 전략적 방향성을 구체적인 이행 계획들이 하나씩 밟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나토와 맺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바이시스에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이행 계획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기조를 말씀드린다면 이제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의 경우에는 이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봤었을 때 안보 분야가 안보에만 머무르지 않고 또 경제로 확대되는 차원, 이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미중 패권 경쟁에서 잘 드러났겠지만
광물이라든지 원자재를 비롯해서 또 식량에 이르기까지 이 안보와 연계가 돼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옥죄는 카드로 무기화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가 핵심 산업 영역인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광물이라든지 원자재 공급이 필수이고 그동안은 어떤 과도한 그 중국 의존도가 언제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선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동맹 우방국 또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확대함으로써 공급망 리스크를 또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측면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부산 엑스포의 경우에는 오늘 11월이 최종 투표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뭐 유치전의 막바지에 달아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뭐 지금 민관할 것 없이 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이런 기회에 부산 엑스포 지지를 당부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겠죠. 예, 예. 네, 뭐 이 행사 내내 뭐 만나는 과정에서 정상들에게 부산 엑스포 지지를 당부했던 만큼 또 뭐 지금 뭐 사우디에 밀려서 뭐 자금력에 있어서 열세다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투표 결과에서 봤었을 때 또 뒤집어지는 결과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순방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지금 짚어보고 네네. 있는데요. 글로벌 어떤 외교 역량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더 넓은 네네. 나토 이런 전략에 의해서 그렇죠. 러시아도 견제하고 또 중국도 네네네. 또 억제를 하고 이런 측면이 많이 이제 글로벌 외교 안보 측면에서 강조됐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 나토의 역할이나 이제 활동적 확대가 이루어진 게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네. 1990년대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원래 나토 목적 자체가 유럽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팽창의 저지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탈냉전 시대가 되면서 유럽 지역에서의 공산주의 팽창뿐만 아니라 각종 테러리즘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종이나 종교를 둘러싼 분쟁들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근데 중점이 다시 옮겨지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나토의 활동 범위가 유럽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인근 지역들에서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동 문제라든가 아니면 북아프리카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관여나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다시 이제 러시아의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이 있은 이후에는 새롭게 제기되기 시작한 그 유럽 내 안정 훼손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이제 경계를 다시 말해서 러시아를 당시에 이제 러시아의 팽창을 다시 우려를 시작을 했고요. 근래 들어서는 이제 중국이 러시아와 같이 일종의 이제 권위주의 동맹을 맺으면서 기존 세계 질서 자체를 다시 한번 재편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토가 견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토가 단순히 활동 영역을 그 인도 태평양 지구로 넓힌다라고 해서 이거가 자연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토의 뭐 회원국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군사력 면에서 나토 회원국들 중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다가 직접 군사력을 전개할 수 있는 국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핵심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력, 그다음에 기여의 확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AP4라고 얘기하는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 협력 4개국을 초청한 원인이기도 하고요. 한국, 일본, 호주, 예, 예. 뉴질랜드 이렇게 그렇죠. 4개 나라죠.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를 했던 거는 사실은 뭐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부담을 더는 거예요. 너무 혼자 국제 질서의 수호를 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국력도 소진되고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들이 부담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뭐 바이든 정부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미국 그 행정부의 근래에 들어서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은 나토도 내심 핵심 파트너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고요. 역의 파트너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반적인 국제적인 위상뿐만 아니라 군사 또는 그 안보 분야의 협력에 있어서도 그 기반이 더욱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박사님께서 서두에 ITPP 개별 맞춤형 그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내용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그리고 이게 기대 효과, 사이버 대테러 이런 분야까지 다 안보 협력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그 기대 효과 등등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군사 분야의 정례 회의를 각 국가들마다 이제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테러 분야 협력들, 그다음에 이제 군축이나 비확산 분야 협력, 그리고 이제 신흥 기술 부분들 협력, 그다음에 사이버 안전 방향, 안전,
그리고 과학기술 협력,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라든가 이런 주로 인간 안보에 대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협력이 얘기가 됐고요. 또 각 국가들의 그 이미지, 요즘 들어 특히 중요해진 게, 세계화 시대에 중요해진 게 각 국가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른바 얘기한 퍼블릭 디플로머시, 공공외교 분야입니다. 여기에 대한 협력들도 다양하게 지금 망라가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사실은 이 다자 국가들하고의 포괄적인 협력을 맺으면 개별 국가들의 강점이나 특성은 발휘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ITPP를 통해서 각 국가들 중에서 가장 이 핵심적인 역량들을 중심으로 한 협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고요. 또 사실은 나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사이버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구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토와 이제 사이버 안보 분야와 관련돼서 특히 정보 교류라든가 그 다음에 이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의 마련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이 저변이 확대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공동 군사훈련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다른 분야가 아니고요. 대테러 협력들. 이건 사실은 뭐 테러라는 게 국경이 따로 없기 때문에요.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대테러 협력에 대해서도 협력 기반을 강화를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설명 주신 11개 분야를 보니까 단순 외교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전반에까지 네, 아주, 사실 그러니까 예.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공급망 안전의 문제들, 네.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그 과학기술 도용에 대한 보안 문제들, 보호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같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근래 추세라는 것이 보통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국가안보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정부가 이제 안전하니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국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 강조가 되는 게 정부가 안전하다라고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통적인 안보의 영역에는 그동안 들어가지 않았던 이 사회적 불평등 문제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수자 권리 이런 문제들도 안보 영역에 이제 포함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분야들의 협력들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했다라는 것.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위치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적 의지에 대한 의제 장악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나름의 길을 제안하고 또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의제 창출자 또는 어젠다 세터라고 하죠. 네.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능력도 상당히 강화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정보일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정보 전쟁의 시대인데 네. 정보를 나토와 함께 공유하는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됐다고 해요. 특히 그 전쟁터, 전장의 그 정보 공유에 대한 거 바이시스라고 하던데 네. 정확하게 그 의미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바이시스라고 하면 이제 나토 동맹국들 간의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게 되겠죠.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나토 동맹국들과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뭐 그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뭐 공동 계획이라든지 뭐 더 먼 미래에는 뭐 공동 행동까지도 모색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이 바이시스에 참여를 함으로써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얻을 수 있는 확장성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뭐 미국과 나토의 경우는 핵 관련 정보도 이 바이시스를 통해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핵 관련 정보를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와 미국의 핵 협의 그룹이 이제 조만간에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될 텐데, 이 바이시스가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고요. 향후에 또 유사시에는 이 바이시스를 통해서 더 많은 군사 정보들도 공유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마치 이게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것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토 정상 참석하는 기간에 또 북한이 ICBM을 쐈지 않습니까? 긴급 NSC도 네. 그래서 현지에서 또 긴급 NSC가 열리고, 또 마침 또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눈길을 끌었던 거는 북한의 핵 미사일이 이곳 빌뉴스는 물론이고 뭐 베를린, 파리,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다. 이 정상들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꺼냈거든요. 아마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북한의 핵이라든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뭐 국제사회 연대를 통한 집단 안보 체제 이런 것들의 구상을 갖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바이시스가 물론 여러 갑론을박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미일 더하기 어떤 나토와의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치다. 이런 면에서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군사 정보까지 공유를 하면서 네네. 외교안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요. 러시아나 중국 억제 노력 이런 거에는 동참은 가능한데 네네. 우리가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을 억제하는 거는 효과가 좀 적고 거꾸로 우리가 국제사회에 분담해야 되는 부담은 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아마 그 한 1990년대 이후에도 국력이 급격하게 커졌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제는 뭐 경제력에서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소프트 파워 이 측면에서도 이제는 세계 뭐 한 5, 6위권에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쟁력 분야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1990년대 저는 개인적으로 머물러 있다라고 봐요. 항상 국제사회에 나가서 우리 얘기만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 그 국제적인 의제를 그동안은 다뤄오더라도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얘기를 하기 위한 이 보조 장치에 불가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국제회의에 나가면 꼭 한반도 문제만 얘기를 합니다. 특히 북한 문제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그 지지를 해달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ARF 같은 이제 지역회의 차원에서도 정작 중요한 그들의 의제는 따로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의 잔치 가서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별로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관행을 그러니까 시각이 너무 한반도에만 좁혀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국제사회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와서 자기 얘기하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부터 우리가 주로 깨기 시작한 게 바로 이런 관행입니다. 작년에 이 제77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주요 이 내용으로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이른바 얘기하는 이제 녹색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당면하고 있는 글로벌 문제에 대한 기여를 강조를 하셨거든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의 눈높이에서 접근을 해야 세계도 우리 문제에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뭐 볼 때는 당장 북한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앞으로 북한이 지금 걸려 있는 것들이 북한이 국제 제재인데도 잘 버티는 것 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 이외에는 국제 제재를 우회하는 각종 제재 회피 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주 거래 대상이 주로 중국이기도 하지만은요.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나 유럽에 있어서 다소 북한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하고도 거래가 그동안 이루어져 왔어요. 네. 근데 EU 국가들 그리고 나토 국가들하고의 이런 정보 협력이라는 게 강화가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재의 강화에도 제재가 더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한반도에 이 제한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당장 지금 얘기한 게 그게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데 우리 이익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는 점점 떨어집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국가, 자기만 아는 국가. 이렇게 해서는 결코 세계적인 의제 장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분명히 아마 지금 우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주로 의제들이 주로 이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수호라든가 아니면 이걸 훼손하는 국가들에는 우려의 목소리 뭐 이런 걸 내다 보면 가장 우리가 직설적으로 고정한 게 경제 보복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경제 보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경제 보복을 가하는 쪽도요. 국제적인 위신에 상당한 손상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도 경제적이고 국제적인 위상이 커졌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이 보복을 가하게 되면 그럼 다른 국가들이 그거는 좋게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을 벗어나야 되는 게 우리는 밖에 나가면 이제는 한국 그러면 굉장한 대우를 해주길 바래요.
근데 그 대우에 걸맞는 기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책임성. 네, 우리가 손해보지 않을까, 보복당하지 않을까 이런 의식 가지고는요. 결코 국력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담이라는 것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튼튼한 외교 안보 성과에 이어서 저희 대한민국 순방 외교에서 또 하나 집중한 부분이 있죠. 바로 경제적 외교 성과 부분입니다. 경제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순방 전에 키워드로 공급망 그리고 새로운 수출 시장 또 우크라이나 재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목표로 가져갔는데요. 실제 이번 순방의 경제적 효과 부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에 그 양자회담을 한 13개 국가들의 면면을 보니까요. 저도 뭐 경제 쪽에서 계속 자료도 보고 공부도 하는 사람인데 아, 이런 광물을 가지고 있었나? 이런 분야에 강한 나라였어라고 되게 의아심이 들었던 국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실제 우크라이나가 반도체 분야에서 강국이라는 걸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리투아니아가 반도체 산업용 네네. 레이저 분야 강국인지 정말 네네네. 몰랐고 물론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유럽 최대 히토르 광산이 스웨덴에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히토르가 처음 발견된 게 스웨덴의 한 마을에 있는 채석장에서 히토르가 발견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 좀 웃긴 해요. 원조 국가가 스웨덴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어쨌든 회담을 통해서 이번에 새롭게 좀 물꼬를 터야 되는 분야가 참 많았던 것 같고 공급망 차원에서 이번에 회담을 했던 뭐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 등이 뭐 이런 핵심 광물 공급처로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핵심 소재 광물 원자재의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너무나도 큰 상황인 거고요. 안정적인 관리의 중요성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것을 절감을 했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냉전 체제이기 때문에 공급망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무기화가 될지는 정말 모르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광물이나 원자재들을 지속적으로 낮춰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하나만 짚어보자면 이번에 윤 대통령이 그 네덜란드 총리와 만나게 됐는데 반도체 장비 기업 ASMR사의 한국 투자를 강하게 요청했어요. 네네. ASMR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노광 장비라는 게 있는데 이 한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최고 사양의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네덜란드 회사의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반도체 칩 중국 수출 통제를 걸었을 때에 미국만 한 게 아니라 네덜란드와 일본도 같이 끌어들였는데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을 걸었거든요. 바로 여기 해당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나토 회원국들과의 어떤 공급망 확대와 경제협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점차 굳어져 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성과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13개 국가와 양자회담을 하면서 경제적 효과도 극대화하기에 노력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또 핵심이 하나 있죠. 향후에 이제 펼쳐질 외교 안보랑 맞물린 측면도 있겠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가 있습니다. 1,000조 원 이상의 어떤 그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2의 마셜 플랜이다까지 일컬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부분.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은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언뜻 보면 지금 남들은 전쟁 당하고 있는데 전쟁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다 이게 지금 사실 그 금액으로 사실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요. 전쟁이 지속되면서 그만큼 많이 망가진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넘어서 사실은 우리도 폐허 속에서 일어선 역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 역사에 우리가 그 폐허를 딛고 일어난 역사를 사실은 다른 국가들한테 그 경험을 전수해 준다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국제적 기회 이외에도 한번 따져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한 20세기 들어서 20세기 이후에 최대의 한 국가 재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한 그동안 이 각종 국가들에 있어서 전쟁을 겪거나 이런 국가들의 안정화라든가 재건 사업하고는 차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만큼 우크라이나 자체가 유럽에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산업화된 국가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기초 일단 인프라를 재건하는데도 거의 지금 1,000조 가까이 이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초 인프라 이외에 나머지 우크라이나가
삼고 있었던 사업들, 이 산업들을 재건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우리의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폴란드가 인접 국가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라고 해도요, 뭘 건설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 베이스 캠프가 없어요. 네네. 이 베이스 캠프의 가장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폴란드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와의 협력하에 진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의 영향력이 그만큼 우크라이나 지역에 확대가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지역과 우리의 경제 협력이 강화가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폴란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모두 유라시아 지역을 잇는 중간 딱 허브 위치에 있거든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두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대한 진출 기반도 더 강화가 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죠. 네. 예, 이렇게 이제 숨가쁘게 13개 나라 정상들과 양자회담 등등을 하면서 외교, 안보, 경제에 대한 여러 순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나토 정상회담을 지나서 폴란드로 넘어갔습니다. 폴란드로 넘어가서 유럽 국가 중에서 양자 방문 국가 중에 가장 처음으로 이제 폴란드를 가게 된 거죠. 이번에 폴란드를 이렇게 양자 방문 국가 중에 가장 먼저 가게 됐는데 그 의미나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아마 지금 정상 차원에서 폴란드를 방문한 거는 2009년에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14년 전이더라고요. 14년 만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폴란드하고 정상회담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13년에도 있었고 2018년에도 있었는데 그건 폴란드 대통령이 이제 우리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이 있었던 거고요. 아무래도 그 폴란드가 선정된 이유 자체는 아마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유럽하고 그 아시아를 잇는 중간 지역에 있다라는 지정학적인 위치, 그 의미들, 그리고 과거에 흔히 얘기하는 동유럽 국가들 내에서 폴란드가 지니는 그 영향력이 그만큼 또 크다라는 얘기도 돼요. 그리고 역사 면에서도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침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근데 폴란드는 조금 틀린 게 폴란드가 또 다른 나라를 침공한 경험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근현대사에서 보면 제가 볼 땐 외침도 있지만 결국은 민주화라든가 인권의 신장과 관련된 노력들의 역사가 비슷하다는 거죠. 뭐 이미 역사적으로 알려지지만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주의권이었거든요. 이 사회주의권 내에서 각종 이 국민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고 그 대표적인 게 이른바 얘기하는 솔리다르노츠라고 불리는 자유노조죠. 옛날에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였는데요. 그 자유노조를 거쳐서 결국은 자유화 과정, 민주화 과정을 거쳤거든요. 우리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그 드문 사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역사적인 이 동질성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년이 이 폴란드 자체가 앞으로 우리 경제적인 면에서도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아요. 우리는 폴란드 그러면 흔히 이제 지금 요즘 주로 이 부각이 되고 있는 방산 수출 부분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금년이 사실 한 폴란드 수교 35주년이에요. 그만큼 양국 간의 우애의 역사적인 그 의미도 깊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첫 번째 이 유럽에서의 그 양자 방문지로서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폴란드에 건너가서 어제 한국과 폴란드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내용 잠시 보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통상과 투자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5G 등 첨단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오늘 재확인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동 비전과 인식을 바탕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폴란드 하면 최근에 17조 원에 달하는 방산 수출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경제적, 외교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폴란드가 이렇게 경제적 어떤 파트너로서도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폴란드가요, 그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 꽤 견실한 경제 성장을 이뤄 나가고 있는 국가예요. 폴란드가 이제 인구는 4,100만 명이고 GDP 규모로는 세계 22위, 우리 한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 요 정도이기는 한데 올해 경제 성장률이 2%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꽤 탄탄한 국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경제적으로 그래서 우리와는 중요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국가라고 보여집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앞서 이제 말씀 주셨지만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우리 뭐 대기업을 비롯해서 350여 개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이유가 어떤 동유럽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어떤 가교 역할로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대표적인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 배터리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70기가와트십니다. 이게 생산 능력 기준으로 따졌을 때 유럽 내에서는 최대 배터리 생산 기지가 되겠습니다. 네. 방산 분야 계속해서 얘기가 되는데 뭐 작년에 워낙 큰 규모의 수출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어느덧 갑자기 1위 수출국이 방산 1위 수출국이 됐어요. 이게 이제 뭐 서로의 니즈가 맞았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인접 국가가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이 있었고 우리 방산 무기가 기술력도 좋지만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에 해왔던 우호적인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무기를 가져가기가 참 좋은 그런 여러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측면을 볼 수도 있겠고요.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협력 관계가 이제 원전이라든지 뭐 전후 재건 사업으로 확대될 분명히 이제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뭐 에너지라든지 교통, 인프라 이런 분야들까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폴란드가 EU 기금을 이제 매년 받는데 이게 한 매년 1,340억 유로 정도 배정을 받는다고 해요. 이 중에 70% 이상을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교통, 뭐 기후 이런 인프라 관련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경제 협력을 더 확대할 여지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여지고 이번에 뭐 구강모 LG그룹 회장이라든지 뭐 김동완 하나 부회장, 뭐 구작 LS 회장, 재계 총수들도 이번에 순방에 동참을 했죠. 여러 방면에서 신사업, 신시장 개척할 호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뭐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갖게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국가 간의 무역 투자 촉진에 대한 MOU 성격 같은 그런 문서도 서로 이제 MOU 체결 성격으로 5번째로 세계에서 5번째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경제, 외교, 외연을 확대할 수 있을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가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한 겁니다. 이 자리에 두 정상도 같이 자리를 하면서 기대와 의지를 뭐 드러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물론 이 협약 자체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알아본 것처럼 양국이 처한 외교 안보 차원의 어떤 동질감이라든지 그동안 해왔던 어떤 경제 협력 또 양국이 놓여져 있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전략적 협업을 맺었을 때의 이점과 시너지 등을 고려를 한다면 물론 구속력 있는 그런 협약은 아니지만 양국 경제 협력에 있어서 분명히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무역 장벽을 제거한다라든지 양국 간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라든지 그동안 어떤 개별 프로젝트 특정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협력이 이제는 국가 간의 협력으로 확대되는 차원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좀 기반을 갖춘 중장기 성격의 그런 양국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도 이번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폴란드 경제협력에 이어서 폴란드 하면 뭐니 해도 17조 원에 달하는 방산 수출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는 방산 수출 기대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1차로 지금 17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K9이라든가 K2 전차라든가 그다음 이런 이 무기 체계 17조 규모가 지금 이미 체결이 됐고요. 지금 그 KF-21을 비롯한 이제 이 항공 분야에서도 그다음 이제 2차는 지금 한 거의 30조에 가까운 시장 공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요. 이게 지금 그 1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분야를 폴란드가 바라고 있는 거는 수출금융 지원,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2차도 지금 그 상당한 액수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남는 게 있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국내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비율을 줄이는 문제도 있고요. 근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보통 방산 수출을 할 때 가장 많이 흔히 얘기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게요. 사실은 무기 체계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들이에요. 네.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들 자체가 지속적인 앞으로 시장이 만들어질 계기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이 상품들도 입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이 폴란드의 선례를 보고 이게 굉장히 한국산 이 무기들이 성능이 좋더라는 게 퍼지면 이게 유럽의 다른 시장을 진출하는데도 네. 훨씬 더 유리한 그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네. 뭐 당장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제 17조 한 30조 정도의 규모의 시장이 수출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이게 계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무기의 수입에는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그 특정 어떤 제품을 써보고 특정 국가의 무기들을 써보고 여기에 익숙해지면은요. 네. 교리라든가 나머지 군사 사상 자체도 그 무기에 맞춰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앞으로 한국산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틀이 박히게 되는 거죠. 실제 수입 자동차 사시는 분들이 수입 자동차를 사면 그렇죠. 타보고 AS에 나면, 또 예.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네네. 바꿀 때 어떤 교환 프로그램 이런 걸로 그렇죠. 또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치와 후속 비슷하겠네요. 구매가 계속 창출이 되기 때문에요. 네네. 그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그냥 무기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 그리고 계속해서 AS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부가가치까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저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했죠. 13개 나라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폴란드 때도 그렇고. 그래서 부산 엑스포 또 이 부분이 경제적 효과까지 우리가 기대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산 엑스포는 정말 11월에 최종 투표를 남겨두고 있고 그동안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제 거치면서 이변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가 가장 다음 엑스포의 유력한 국가로 꼽혔단 말이죠. 근데 이제 투표를 거치는 과정에서 스페인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가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서 뭐 중동 국가, 인접 아프리카 국가까지 뭐 다 표를 섭렵했다. 그래서 우리가 불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이제 뚜껑을 열어봤었을 때는 정말로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결선 투표제도 있잖아요. 네, 또. 결선 투표제도 있는 예.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이번 나토 정상회의 뭐 폴란드 순방까지 다 합쳐서 우리한테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뭐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방산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는데 네네. 방산 분야가 저희 말씀 주셨지만 차영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일종의 이제 산업 특성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수주하기까지. 축구로 따지면 빌드업 단계가 굉장히 긴 겁니다. 그런데 막상 넘기는 힘들지만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오랫동안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와의 방위산업 체결이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동안 방산 수출이 주로 이루어졌던 게 남미라든지 아시아 시장, 약간의 틈새 시장 쪽을 많이 공략을 했다면 폴란드를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함으로써 나토 회원국에 우리의 방산 체계, 우리 무기 체계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한국 방산 수준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 수준 자체가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탐대실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당장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 더 큰 보따리를 우리가 놓치는 그런 기후를 범해서 안 될 거라고 보고 폴란드 수출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남는 게 얼마나 될지 뭐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방산 수출의 전략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폴란드와는 어떤 동질감도 많이 있고 경제적인 파트너로서 앞으로 발전해 나갈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번 지켜보시죠. 네네. 동유럽 국가의 어떤 새로운 어떤 전초기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상징성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산에 있어서도 외연뿐만 아니라 내실까지 같이 기하기를 바라봅니다. 13개 나라 숨가쁘게 정상회담을 하고 또 폴란드까지 넘어가서 외교 안보, 경제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거둬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에 걸맞게 세일즈 외교를 펼쳤는데 물론 미진하고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단순히 그 이제 뭐 협약 얘기가 나오셨지만 협약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구속력이 있도록 협약이 만들어가는 것은 후속적 이제 이 정상 간의 그 이 약속뿐만 아니라 후속적인 실무 차원의 끊임없는 협력입니다. 이제는 그 정상 외교에서 이제 약속됐던 바들, 합의되거나 아니면은 서로 이제 논의가 이뤘던 바들을 차근차근 각 부처별로 이 정리를 해서 이제 후속 성과를 실제로 열매를 따는 작업에 돌입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거와 함께 전반적으로는 그 이번에 이루어진 그 이 성과들을 바탕으로 그 이제는 정말 양자 측면에서 지속적인 공략이 이루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마무리. 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라는 말이 있지만 천사도 디테일에 숨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순방 기간에 체결한 각종 협약이라든지 뭐 양해각서 이런 것들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 뭐 후속 협상의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진짜 성과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나토 순방 그리고 폴란드 순방의 외교안보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이번 그 나토와 폴란드 순방에 대한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경제에 앞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